1907년 대한제국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뒤 대한제국은 더 이상 세계 어느 나라와도 자유롭게 외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세 사람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고종은 그들에게 마지막 임무를 내렸습니다. 세계가 모이는 헤이그에서 대한제국의 억울함을 직접 알려주시오. 이 임무가 알려지는 순간 일본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대한제국에는 더 이상 희망이 남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숨긴 채 조선을 떠났습니다. 일본의 감시망은 이미 대한제국 곳곳에 퍼져 있었고 특사들의 움직임이 드러난다면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다시 배를 타고 또 다른 기차로 갈아타는 긴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낯선 도시를 지나며 그들은 단 한 가지 생각만 되새겼습니다. 회의장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세계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대한제국은 아직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몇 주에 걸친 긴 여정 끝에 특사들은 마침내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헤이그에서는 세계 각국 대표들이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특사들은 고종의 친서를 품에 안고 회의장을 바라봤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연설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제국의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 특사들이 헤이그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교관들은 각국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대한제국 특사를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이 이미 외교권을 빼앗겼으므로 독자적인 특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과 압박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사들이 회의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문은 이미 닫혀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회의가 열리는 날, 특사들은 정장을 단정히 갖춰 입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종의 친서와 외교 문서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긴 여정도 견뎌냈고 수많은 위험도 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입구에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특사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경비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대한제국 대표는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는 말이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특사들은 고종의 친서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정식 사절단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지만 대한제국은 그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외교는 회의장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특사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여러 나라 대표들을 직접 만나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한제국이 간절히 기다렸던 국제사회의 응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던 헤이그는 점점 절망의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회의장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회의가 막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세계의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기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대한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외교권을 빼앗았는지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은 그들을 거부했지만 과연 세계의 언론도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을까요? 회의장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사들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은 우리를 막을 수 있어도 진실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국의 기자들을 찾아다니며 을사늑약의 진실과 대한제국의 현실을 직접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연설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외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해외 신문들은 대한제국 특사들의 이야기를 하나둘 기사로 실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든 사람들은 처음으로 대한제국이 왜 도움을 요청했는지 읽게 되었습니다. 비록 회의장 안에서는 침묵당했지만 회의장 밖에서는 진실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퍼질수록 일본의 대응은 더욱 거세졌고 그 분노는 결국 대한제국 황제를 향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특사들의 활동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하는 일은 일본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일본은 특사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고 모든 책임을 고종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제국을 향한 압박은 이제 외교를 넘어 황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고종이 몰래 특사를 보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미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이 독자적으로 외교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본은 고종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정치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황궁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황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의 대가를 치를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907년 결국 고종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일본의 강한 압박 속에서 그는 퇴위를 강요받았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희망을 세계에 알리려 했던 황제는 그 시도 때문에 왕위를 잃게 된 것입니다. 새 황제가 즉위했지만 대한제국의 운명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회의는 끝났고 회의장 문도 조용히 닫혔습니다. 특사들은 그 문 앞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대한제국이 끝까지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역사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마지막 외침마저 짓밟으려 했고 대한제국에는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종이 퇴위한 뒤 일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대한제국이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힘을 하나씩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것은 황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던 군대마저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또 한 번 거대한 시련 앞에 서게 됩니다. 헤이그 특사는 회의장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남긴 발걸음은 대한제국이 끝까지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마지막 기록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당장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이후 독립운동가들에게 이어질 의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고 무기를 내려놓기를 거부한 수많은 군인들이 의병이 되어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조선의 비극은 이제 더욱 거세게 이어집니다.